저 사람은 좀 이상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층에 사는 수란과 헤어진 뒤에도 줄곧 아파트 주변에 나타났다. 그러고는 건물 앞에 쌓인 파이프 더미에 몇 시간씩 앉아 있고는 했다. 사람들은 예전에 그가 수란과 사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끔 그는 옆 건물 옥상에 나타나기도 했다. 난간 모서리에 걸터 앉은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였다. 사람들은 그가 옥상에서 수란의 집을 내려다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창 연애를 할 때도 그곳에서 집안 동정을 살피다가 수란의 부모님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애인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다. 여름과 가을 내내 그는 그 두 곳에 계속 나타났다.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태양이 장렬하건 상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와 수란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는 몰랐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수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둘이 사귀는 것을 결사 반대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란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토록 바보 같으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썽이라도 피우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놓았다. 그는 거기에 하루 종일 멍청하게 앉아있을 뿐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에 낙엽이 어지럽게 휘날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건물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하는 것이 보였다. 버려진 파이프들을 모아 어깨에 치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나르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파이프를 메고 가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파이프 더미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버려져 있었고 발에 차이는 것이 불편했지만 사람들은 어느덧 익숙해진 터였다. 그는 사흘 내내 파이프들을 지고 날랐다. 아주 먼 곳으로 옮기는지 한 번 오갈 때마다 1시간쯤 걸렸다. 파이프는 쇠로 만들어져 무거웠으므로 어깨에 올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는 그의 모습이 무척 힘겨워 보였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달 내내 그 파이프 더미에 앉아 지냈는데 그것을 옮기면 이제 어디에 앉겠다는 것인지. 사실 더 궁금한 점은 왜 그것들을 옮겼을까 하는 것이었다. 파이프 더미가 없어지자 아파트 앞 공터가 아주 밝고 넓어졌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왜 파이프 치울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을까? 며칠 동안 눈이 내렸다. 휘뿌요만 눈발 속에 눈에 익은 누군가의 뒷모습이 어른거렸다. 그 사람이었다. 그는 말끔해진 아파트 앞 공터에 엎드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따금 기침을 하기도 했다. 기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번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씩 했다. 저 사람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날씨 사나운 날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눈발이 점점 더 세져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설로 변했지만 그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서서히 눈이 그치고 난 뒤 그 사람이 사라졌다. 그 이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공터의 메마른 흙을 털어낸 작고 여린 생명들이 햇살을 쬐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검은 땅이 점점 짙은 초록빛으로 뒤덮였다. 밤새 비가 온 다음날 아침,
누군가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꽃이 피었어! 깜짝 놀란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공터에 핀 꽃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물들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 물망초가 이렇게 많다니. 물망초는 이름 그대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었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꽃들이 몇 개의 큰 글자 모양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를 이제 막 깨우친 어린아이가 그것을 한 글자씩 읽었다. 창문 밖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이 목청 높여 따라 읽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수란 사랑해. 한 여자가 커튼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다.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피시아스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해줘야 한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형수들도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가 멀리 도망간다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왕이 고심하고 있을 때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 보증을 서겠다면서 나섰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다모나,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겠느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피시아스를 믿느냐?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피시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지 않겠지.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저는 피시아스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다모는 기쁜 마음으로 피시아스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이 죽게 됐다며 비웃었다. 정오가 가까워졌다.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 나왔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다몬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봤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가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다.
집행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재촉하여 달려오며 고함을 쳤다. 피시아스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담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다. 피시아스가 말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시아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 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몬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다. 바로 곁에 서 있던 시종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 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보는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이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소리를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옷을 더 껴입으라고 조심하라고 늘 끊임없이 부탁하죠. 당신은 짜증스럽지만 따뜻함도 느낍니다. 돈이 없을 때 그는 항상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며 당신을 훈계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어렸을 때 그의 7 식구는 아버지의 얇은 월급 봉투로 근근히 살아갔다. 낙천적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약간 벗겨진 머리를 감추려고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래서인지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편이었다. 입에는 항상 옥으로 만든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그 파이프는 송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보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몹시 좋아해 애장품 1호로 꼽았다. 밥을 구걸하더라도 파이프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애지중지했다. 아버지는 장남인 그에게 엄하셨지만 무조건 화를 내거나 혼내신 적은 없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 책상에 놓여있던 서류를 뜯어 종이 비행기를 접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더니 몇 마디 혼내고는 나가 놀라고 했을 뿐이었다. 아들 때문에 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잃고 화가 났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그는 최고의 성적으로 명문인 베이징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아버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보세요. 우리 아이가 베이징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웃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기쁨도 잠시였다. 입학 등록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학비 문제가 가족을 괴롭혔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싶었다. 자신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라리 돈을 벌어 집에 보태는 것이 낫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외출했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더니 빗방울을 털지도 않은 채 특유의 웃음을 지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돈 뭉치를 꺼냈다. 집안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었다. 그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아빠,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몹시 당혹스러워하며 말했다.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넌 대학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는 기쁨과 놀라움에 들떠 아버지 얼굴과 돈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불현듯 놀라 소리쳤다. 아빠 파이프는요? 대대손손 내려온 보물 파이프가 그토록 애지중지에 한시도 떼어놓지 않던 옥파이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눈치챈 것이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씩 웃더니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까짓 파이프가 뭐 대수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했다. 다시 20년이 흘렀다. 그는 회사의 사장 자리에 올랐다. 아버지는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는 승용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의 80번째 생일이었다. 방 안에서 아버지 특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애비 생일날 맞이인 네가 늦다니. 자, 이리 와서 벌주 3잔을 받아라. 그를 반기며 아버지는 유쾌한 듯 소리쳤다. 그는 아버지를 꼭 껴안아들이며 귀에 속삭였다. 생신 축하드려요. 그는 붉은 포장지로 싼 선물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선물은 부피가 꽤 컸다. 라면 상자 크기였다. 올해는 또 무슨 선물이냐? 아버지가 상자를 귀 가까이에 대고 흔들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직접 뜯어보세요. 별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다. 포장지를 벗기니 다른 색깔의 포장지가 나타났다. 그것을 풀어내자 또 다른 포장지가 있었다.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다.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흔히 하는 장난이었다. 아버지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 녀석은 아직도 어리광 피울 줄만 안다니까. 포장지를 11개 뜯고 나자 비로소 상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상자를 여니까 또 상자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한 방 맞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자 실내에 다시 폭소가 터졌다. 좀 전처럼 뚜껑을 열 때마다 새로운 상자가 나타났다. 8개의 상자를 열고 나서야 그 속에서
빨간색으로 포장된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라면 상자만큼 컸던 포장이 어른 손바닥 크기의 상자로 줄어들었다. 이 녀석, 포장 뜯다가 늙어 죽겠구나. 네가 아직도 7살 장난꾸러기인 줄 아느냐? 저야 아버지께 항상 장난꾸러기죠 뭐. 모두들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까지 손을 닦으며 선물을 구경하러 다가왔다. 아버지는 마지막 포장지를 뜯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선물을 확인한 순간 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그는 보았다. 아버지 특유의 웃음이 싹 사라졌다. 모두가 당황해했다. 도대체 무슨 선물이기에 저희가 저렇게 놀라는 걸까? 어머니가 고개를 빼고 보다가 대경실색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이거 당신 파이프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이 파이프를 1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전국에 있는 골동품 상들을 이잡듯이 뒤졌거든요. 이번에야 겨우 찾아냈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릴게요.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할 뿐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는 아버지의 눈끝에 눈물이 어리는 것을 보았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눈물이 없는 분이었다. 항상 낙천적으로 웃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7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옛날에 아버지가 직장 상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다. 그가 아버지의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즈음이었다. 그 상사는 아버지보다 한참 젊어 보였다. 아버지는 그 젊은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젊은 상사가 거만한 투로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는 네 하면서 고개를 조아렸다. 젊은 상사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느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젊은 상사를 집으로 초대한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잔뜩 술에 취한 상사가 아버지를 이렇게 꾸짖었던 것이다. 애를 많이 낳았으면 간수를 잘하든가. 중요한 서류를 망쳐서 일이 잘못됐으니 대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버지는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용서를 구할 뿐이었다. 그때는 아버지가 불쌍했고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멍하니 파이프를 들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아무리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결코 식구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응시했다. 아버지의 눈꼬리에 걸려있던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은 마치 아버지가 보내온 고난의 세월처럼 하염없이 이어졌다.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따라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아버지는 땅으로 돌아갔다. 파이프는 그가 물려받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가보인 그 옥파이프를 입에 물고 산다. 그 파이프는 그에게 아버지의 채취를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보물 1호다. 누구에게나 추억의 물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물건은 지난 삶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보물이 되는 물건은 시간이 지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물건을 보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그 추억이 현재를 밝게 비춥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 하나쯤을 소중히 간직해 보세요. 의사는 그녀에게 더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녀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메시지였다. 그동안 그녀는 하루에 2끼는 패스트푸드로 해결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다 먹었다. 탄산음료도 입에 달고 살았다. 의사는 이제 단 것과 인스턴트 음식을 끊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그녀는 3주 계획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권장 음식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스스로를 일깨웠다. 솔직히 말해서 첫째 날은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냉장고 속의 음식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냉장고 속에는 그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와 비스킷,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있었다. 가족들 가운데 정상 체중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음날 식구들이 피자와 햄버거를 사다 먹는데 그녀 혼자만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 식구들이 한마디씩 하며 놀렸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테니까 이 피자 한 조각만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싫다. 너도 이리 와서 야채를 같이 먹지 않을래? 우리 가족은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돼. 엄마, 저번에도 그러다가 이틀을 못 갔잖아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야. 일주일이 지나자 냉장고 속의 음식들이 그녀의 머리에서 사라졌다. 속으로 무척 우쭐해졌다. 3주가 지나면서 습관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 음식을 찾지 않았다. 체중이 꽤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그 뒤에 있었다. 그녀와 남편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티격태격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항상 남편의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단점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잔소리꾼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종종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남편은 그녀를 향한 마음의 문에 빗장을 단단히 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나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기는 한 걸까? 그녀는 다시 3주 계획표를 만들었다. 먹는 습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으니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좋은 점을 찾기로 했다. 역시 쉽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가혹한 시련이었다. 첫날부터 남편의 많은 부분이 눈에 거슬렸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다. 왜 저희는 음식을 먹은 다음 그 자리를 치우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것일까? 왜 저 이상한 옷을 입는 것일까? 왜 저렇게 씻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남편의 좋은 점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설마 정말 단 한 가지도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단 말인가? 그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집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손재주가 있는 남편은 두드리고 만져서 금세 고치곤 했다. 어머, 형광등 스위치를 고쳐놨네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짐짓 미소를 띠며 남편에게 말했지만 평소와 달리 과장이 섞여 있었으므로 몹시 부자연스러웠다. 둘째 날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결점을 잘 참아주고 나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복받은 여자죠, 저는. 그러자 남편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그 억지 웃음을 본 그녀 역시 머쓱해졌다. 이 방법은 안 통하겠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장점을 찾으려고 애썼다. 또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말을 로봇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자 남편의 장점을 찾는 일이 쉬워졌다. 그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었고 아이에게도 다정했다. 왜 그녀는 그동안 그의 단점만을 보아왔던 것일까? 3주가 지나자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남편을 칭찬하는 일이 아주 쉬워졌다.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확실히 남편도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그녀를 훨씬 친근하게 바라보았고 자신의 일 이야기를 꺼내며 이런저런 의논도 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4주가 지나자 남편은 그녀가 예전과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래요. 그녀는 말했다. 잔소리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남편은 무척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었군.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둘 사이도 훨씬 좋아졌다고 느꼈어. 정말 고마워. 나도 그동안 노력해야 했는데 더 좋은 남편과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말이야. 그 말에 보람을 느낀 그녀는 남편에게 3주 변화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줬다. 그러자 남편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며 조용히 웃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고 싶다 해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오랜 습관을 바꾸는데 최소한 3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습관을 고치려면 반드시 자신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더 좋은 습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활 속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37번째 생일을 맞이해 회사에 사표를 내더니 그동안 모은 전 재산 3만 달러를 한 노숙자에게 주어버렸다. 그런 다음 갈아입을 옷 몇 벌만 챙겨 짐을 꾸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가며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횡단하겠다는 포부였다. 사람들은 배부른 녀석의 정신 나간 짓이라며 한껏 비웃었다. 그의 목적지는 미국 동해안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케이프 피어였다.
이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려 할 때 내린 절박한 결정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울음이 치밀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심층 기사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내가 만약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에게는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아름다운 여자친구, 그리고 절친한 동료가 있었다. 지극히 평탄한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이었다.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연약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서러워져서 눈물이 났다. 마음을 가라앉힌 그는 케이프 피어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곳에 정말로 두려움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했다. 마이크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보모를 무서워했다. 밤마다 우는 이름 모를 새와 검은 고양이, 뱀, 박쥐, 어둠, 파도치는 바다, 황야, 북적거리는 인파, 실패, 나약한 정신 등을 두려워했다. 아니, 두렵지 않은 게 거의 없었다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37살이 되도록 유약하게 살아온 그는 길을 떠나기 전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전화까지 받았다. 얘야, 너무나 위험한 일이란다. 불황자들을 만나 위험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케이프 피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고속도로에서 살인사건 용의자나 강도처럼 험악하게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공포를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를 염려해주고 도와준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마이크가 몸살이 났을 때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아스피린을 나눠주기도 했다. 민박집에서는 숙박비 대신 일을 해줬다. 몇 군데 낯선 가정집에서 머물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마음 착한 사람도 만났다. 마이크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모두 82명의 낯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았다. 그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밤에도 젖은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하며 대륙을 대각선으로 횡단했다. 그 결과 7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약 6주 동안에 걸쳐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케이프 피어의 우체국에는 여자친구가 보내준 현금 카드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칸막이를 뛰어넘어 우체국 직원을 꼭 껴안아주고 싶었다. 그는 돈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은 아니었다. 힘겨운 여정을 통해 모든 두려움과 맞서 이겨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용감하게 찾아 나선 케이프 피어. 하지만 그곳은 결코 두려운 곳은 아니었다. 케이프 피어라는 명칭은 16세기의 탐험가가 지은 것. 원래는 케이프 페어였는데 케이프 피어로 잘못 표기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왔을 뿐이다. 단지 누군가의 실수로 말이다. 마이크는 마침내 깨달았다. 마을 이름이 나의 두려움과 똑같구나. 나는 그동안 실수를 할까봐 늘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삶을 두려워했던 것이지. 그래서 항상 비겁했던 거야. 그가 6주나 걸려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이르러 얻은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주간의 여정은 무자비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고통이 뇌리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자신만의 여정으로 남은 것이죠. 그것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년을 노력해 도착한 목적지가 단지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 원해서 간 길이라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